자, 그러면 이제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싶냐, 요거 이야기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하반 경직성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싱 제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점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유망한 영역은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영역에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네. 1등 기업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 그냥 원래 잘하던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산업에서 1등 기업에 주목을 하는데 이제 그 의약품으로 개발이 어려운 영역에 집중하는 1등 기업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의료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는 방식이 조금 전통이랑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산업이랑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의료 산업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는 혁신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파괴적인 혁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디스트럭티브 네.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네. 아마 이사님은 삐삐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삐삐? 네. 그쵸. 저 고등학교 때 써봤습니다. 그럼 네네. 아이리버 써보셨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둘 다. 없죠. 네. 그러니까 아이리버 오랜만에 들어봤다. 네네.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브라운관. 아마 이사님은 아마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보는 TV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야, 네. 나이 나오네요. 네. 스트리밍이 되는데 띡띡띡 하는 거. 네. 심지어 뭐 전화기 이렇게 띠 돌리는 것도 해봤어요. 네. 봤어요. 네. 그게 아무튼. 대부분의 이제 혁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말은 그때 봤던 거 지금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기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잡아먹히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혁신이에요. 네. 그런데 의료 산업에서는 최신 기술이 오히려 시장을 잠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요즘에 PCR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는 뭐 저희 할머니도 아실 정도로 PCR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쓰는 기술이 80년대 기술이에요. 이게 테크맨이라는 기술인데 qPCR이라는, 그러니까 2세대 정도 되는 PCR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1세대 정성 PCR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디지털 PCR이라고 하는 최신 기술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1세대 기술은 사장되느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도? 네. 아마 주변에 생명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파이펫이라고 하는데, 그거 잡으신 분들 아마 친구분들 있으면 너 정성 PCR 해봤어? 너 전기영동 해봤어? 이러면은 너 해봤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럼 삐삐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 유전자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NGS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차세대 유전자 분석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어 시퀀싱이라고 그러니까 2003년경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유전체 지도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게놈 프로젝트. 네, 그때 쓰이던 기술 아직도 잘 씁니다. 정말요? 네. 그게 생각보다 이게 뭐 의료 막 이러면 좀 뭔가 잘 몰라가지고 뭔가 첨단일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또 삐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재밌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 수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되게 혁신적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 외과 수술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한 많이 쳐줘야 4%도 안 돼요. 아직도 다 손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바로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이 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전자계산기 있잖아. 네.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딱 해보고 이거 맞는지 뭐 손으로 다시 계산해보고 뭐 그런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은 여기서는 일반인에는 없지.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왜 주판을 또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그런, 저는 그래서 시스템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나와서 그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의료 산업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이제 이쪽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아두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두햄? 네,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에서 네.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를 FDA 승인을 받았었거든, 작년에. 네네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가 나왔고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았다.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계속 지금 어닝 쇼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싱을 책임지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이제 커버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아, 뭐 했어도 네. 기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해주면, 안 써주면 그만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는 당연히 이제 임상 통과한다는 개념까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임상을 통과하면 끝나냐? 아닌 거죠. 보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PBM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유통기관인데요. 약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약들의 우선순위, 처방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기관이에요. 여기랑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일 텐데 이런 과정들을 9개 정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의 가장 특징을, 그러니까 혁신의 특징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들어가기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한 번 들어가면은 안 빠진다. 안 박힙니다. 그러니까 박혀서 안 나와요. 박히면 안 빠진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에 고인물들한테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되게 좋네.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들어가기가 어렵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는 진짜 쉬운 거네. 그러니까 네. 투자하기 좋은 거네. 이게 제가 이제 네. 책을 읽으면서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 시작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전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야, 내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침투할 때까지 너무 힘들겠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도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R 같은 그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익숙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드린 건데 이 방식이 인도에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요? 일단 소득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 PCR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럼 거기서는 그런 거를 개발해도 쉽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발레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장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해 준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그런 기업들이 막 호기롭게 도전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런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화면이 나갈 텐데요. 이게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은 수술 로봇이 수술을 하는 비중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중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중심으로 수술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일반 외과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뇨기과에만 수술 로봇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수술 로봇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마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다빈치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그 회사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빈치 천하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그냥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판막을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는 시술인데요. 이게 그 10년에 걸쳐서 그 저위험 환자한테까지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고 나서 바로 로우 리스크 환자한테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0년을 두고 이제는 저위험 환자한테도 써도 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년 동안 저위험 환자한테 써도 되는 그 판막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하려고 하면은 고위험 환자, 중위험 환자를 다 거치면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렸던 2개의 회사는 뭐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근거가 쌓일 테니까 이게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굳이 뭐 새로운 걸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사람들 먼저 써보고 된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위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도까지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들은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 근거들을 더 모으고 그 후발주자한테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후발주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기존 기업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시장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M&A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보통 우리가 올가닉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체 연구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서 그러니까 캐시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난리가 나요. 가만 안 놔두는구나.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해외 기업들 커버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뭐 실적 발표나 아니면 어떤 IR 행사를 하면 그 내용을 Q&A까지 다 적어서 공개를 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Q&A 거의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언제 M&A 할 거냐? 아. 네, 뭐 막 이렇게 나와요. 자꾸 압박 주면은 알았어, 내가 할게. 뭐 이러겠네. 그러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존 기업이 계속 유리한 상황에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M&A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한데 1등 기업을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너무 편한 그냥 답안지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게 그냥 제일 좋은 답안지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이 영역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프레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볼 텐데 네. 그러니까 의약품이 개발하기 어려운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유리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 먹어서 된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영역에서 후발주자한테 장벽은 있고 만약에 후발주자가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M&A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한 전략이죠. 첫 번째. 그러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조합이 나오는 건데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 특히 혁신 기술을 쓰는 기업들은 더욱더 미국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라이싱 제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본주의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혈당을 측정,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쓰시는 의료기기 중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당뇨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는 이제 그 피를 내서 매번 그 혈당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몸에다가 웨어러블 형태로 부착을 합니다. 그럼 5분에 한 번씩 혈당 정보가 계속 전송이 돼요. 그럼 제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걸로 내 혈당 정보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뭐 네. 다시 뭐 혈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요새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웨어러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럼 연동이 돼요. 그러면은 당뇨가 특히 일형 당뇨 걸리신 분들은 췌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요 두 개를 알고리즘으로 연결하면 이걸 인공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혈당 정보를 측정해서 알고리즘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지금 이 기능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측정하고 네. 문제 생기면 주사 맞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네.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슐린 가격이 정말 비싸요. 돈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뇨 환자한테는 인슐린을 특히 이제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혈당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이런 기기들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가격이 높아. 그럼 인슐린 가격을 깎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장 경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인슐린 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잡아? 이게 아니고 네. 인슐린 가격이 높으면 이걸 낮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더 좋은, 그러니까 환자한테 더 좋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래야 이게 혁신이 만들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헬스케어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뭐 좀 이게 맞나? 네. 이게 맞나? 이거랑은 별개로 네.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에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아마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도입하는 그런 혁신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땀 한 땀 그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본 건데요. 네.
평균적으로 미국 매출이 9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액체 생검, AI,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매출의 95% 이상이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나온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조금 이어나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성공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있어요. 프라이싱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성공 못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허들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혁신의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싱 제도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조차도 잘 안 썼다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특히 이제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인 게 유리하죠. 그리고 그럼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은 어떻게 하냐? 비즈니스 모델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뭐 정부 부처나 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테크놀로지를 갖고 와서 혁신 장비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수출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돈 벌지 못해가지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겠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겠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쨌든 미국의 성장이 그러니까 성공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혁신 기술을 쓸 때는 특히 미국 시장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1등 기업,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미국에 있는 것들. 그러면 좀 그래도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들에도 투자 많이 하시긴 할 텐데 국내 기업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K 의료기기. 그래서 세 번째는 K 의료기기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의료기기 전반을 떠나서 우리나라 이제 헬스케어를 보실 때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특히 이제 좀 시총이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진단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왜 치과나 미용 업체들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프레임워크 설명드릴 때 이제 일부에서 설명을 드릴 때 프라이싱 제도에 그 비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프라이싱 제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나 보네. 그런가요? 비슷한데요. 네. 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오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원가 이하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헬스케어 이제 기업들 보시면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그게 이제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준다. 이럴 이벤트와 결부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 커버를 하기로 결정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됩니다. 네. 실제로 Q도 늘어나고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부담도 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보험 커버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커버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공보험이랄까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우리가 여기는 좀 실손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통일할게요. 건강보험에서 보험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아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전신 엑스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급여화라는 말이 보험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급여화. 네, 30만 원짜리가 이렇게 다운이 되죠. 30만 원짜리가 16,000원이 됐네. 네. 그러니까 전신 엑스레이라는 게 네. 급여화되니 이 급여화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게 이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로 잡혀 있다 보니까
보험 보장을 받는다? 그럼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병원 입장에서 사실은 그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써서 최종적으로 쓰는 기관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원가 이하로 잡혀 있잖아요. 네네네. 병원이 적자로 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던 품목이 급여화가 됐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기업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내가 이걸로 30만 원의 수익을 내던 게 만 원이 됐네? 그러면 좀 안 좋아하겠네. 그럼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비교를 할 때 이거를 썼을 때 얼만큼의 경제적 효용이 있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해야 되는 기존 제품은 원가 이하예요. 그러니까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시면은 이거 검사해라 저거 검사해라 하는 이유도 네. 병원이 이제 비급여랑 이제 패키지로 진료를 해서 병원도 이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게 좀 있겠네. 네. 비효율적인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비급여랑 같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적자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코로나 전담병원들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적자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코로나 진료만 했는데 왜 적자가 나올까? 이유는 비급여 치료를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급여 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치료들은 대부분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참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병원이 적자가 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래도 싸게 진료받고 싶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들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 그 비효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항상. 맞아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의료기기를 이제 떠나서 헬스케어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라이싱 제도를 수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의료산업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의료 수가 뭐 이런 말 쓰죠. 수가 체계를 벗어나야 성공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치과나 미용이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싱을 건강보험에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말 이제 세계적인 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과 치과 기업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해서도 있지만 이 프라이싱이 제도가 이제 기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 많이 하죠.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그 후보 물질을 상업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임상 2상 정도 통과한 다음에 공산품처럼 외국 기업에 판매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업화 단계에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다 해서 한꺼번에 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아예 해외 직접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모델들은 얼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제도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네. 왜 이런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이제 국내 K 의료기기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비급여 치료를 가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 이전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ODM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방법들, 원래 잘하던 것들을 하는 회사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의료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혁신 이런 것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M&A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15년부터거든요. 맞아요. 한미약품 그 기술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이전이라는 모델이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것들 투자자들이 보니까
기존에는 에이 이게 되겠어? 사기꾼이네? 이렇게 보던 게 이게 밸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그러면 의료기기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한미약품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15년 이전에 한 5, 6년 동안 제가 연구개발비를 얼마 썼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네. 몇 천억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랑 개발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여건상 아직 그 정도를 해왔던 기업들이 뭐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보다는 조금 더 M&A 쪽에 이제 그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전략은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그 대안으로 저는 M&A를 꼽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도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M&A 자체가 이 의료 산업의 경영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성장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M&A가 중요하다. 이거랑 M&A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그 우리나라처럼 이 글로벌 진단 회사들도 특수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퀴델이라는 업체인데요. 아마 뭐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이름이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74억 달러짜리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조 정도 되는 딜을 메이드한 거죠. 근데 이 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얼마였었냐? 6억 달러였어요. 그 발표를 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없는데 샀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테크닉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일부는 주식 수합으로, 네, 주식 교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걸 또 했겠죠. 네. 나중에 뭐 유상증자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적 기법을 통해서 6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가 8조짜리 되는 딜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이 정도 현금 보유량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보다 더 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새들 많이 보시는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거의 뭐 1조가 넘게 있고요. 현금만. 그다음 뭐 시젠 같은 기업들은 뭐 지금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5천억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자체가 재무적 기법을 활용한다고 치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이 된다는 거고요. 그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진짜 시장의 판을 바꿔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는 기업들의 밸류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도 너네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건데 여기서 답이 있거든요. 우리 M&A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기술이 좋으면 이거 연결할 수 있지 않겠냐. 마치 바이오가 2015년 이후에 성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산업이 클 수 있는 트리거로서 좀 M&A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M&A도 돈이 많으면 뭐해.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하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뭐 하고 계신 뭐 세이비 코스피나 뭐 이런 또 최근에 뭐 ESG가 강화되는 트렌드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런 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 푸시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적 발표회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죠. 네. 돈은 어디다 썼을 거예요? 네. 아니면 배당을 하든가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해야 그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할 텐데 근데 또 잘해야 되는데 이게 M&A가 네. 보통 그냥 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M&A 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A가 꼭 답이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승자의 저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너무 비싸게 사면은 네.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하지만 이 산업에서 일정의 이제 그 하나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필수다. 있던 그러니까 틀 안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 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걸 하는 업체 안 하는 업체는 밸류를 줄 때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세이브 코스피 얘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또 여쭤보면 사실 이제 국내 올해 첫 시작을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익숙한 오스템, 네.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등등 사실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좀 하셨거든요,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좀, 좀 얘기하기 어려우실 내용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특히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의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컨텐츠도 그런 이제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그런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사실 답은 없다 봅니다.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게 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시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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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사실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좋은 이런 투자가 꼭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죠. 솔직히 난감한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이게 좀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네. 그냥 제가 꺼내긴 했지만 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투자 포인트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회사 요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냥 넘어가서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회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좀 좋게 보시는 네. 미국 기업이 있다면 그 몇 가지 좀 좋게 보는 기업은 되게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산업을 보실 때는 당연히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뭐 요새 뜨는 기업이 뭐냐, 그러니까. 요새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산업을 잘 이해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실패할 같고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네. 이 산업 자체가 트렌디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딱 들어봐도 길게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 아니면은 뭐 의료기기 기업은 아니지만 디지털 헬스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녹여내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뭐 이런 큰 기업들을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저는 이제 장기적인 그 수익률을 이제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보셔라, 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각각이.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거는 뭐 성장주 다른 좋은 종목들 보세요. 네. 오늘 얘기 들으신 네. 분들은 느낌이 있는 게 그런 걸 기대하고 이쪽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네네. 대신에 이제 메드트로닉 그리고 에보트, 유나이티드 헬스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고 이게 이 주식의 성격은 어떠니까 만약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 좀 주의해서 보거나 이런 것 좀 관점을 봐야 된다 이런 것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의할 거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정적인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들입니다. 다들 보면은 뭐 몇 년 연속으로 배당 상승한 기업 뭐 그런 배당왕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다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메드트로닉이랑 에보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메드트로닉이랑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략이 다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의약품으로 개발이 어려운 영역에 집중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회사 자체들이 다 크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만 집중하진 않아요. 다각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영역을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미. 네.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이유는 이 회사들이 코로나 피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쓰이는 의료기기를 만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수술을 받아야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모든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요.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이게 소강 상태가 되면 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줄어들었다. 그러면 대부분 다음이나 다다음 분기에 그 수요가 없어지지 않고 이연 수요로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코로나 피해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이다. 그럼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혜인 건가요? 굉장히 좋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언제 봤냐면 작년 이제 3분기쯤이죠.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러니까 4월 정도에 그러니까 2020년 4월 정도에 이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지나서 2021년 상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소강된다. 이런 이슈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에스테틱 업체들이 그때부터 슈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팬딩 디맨드가 몰려오면서 네. 그때 이제 이 업체들도 실적도 다 좋았었거든요. 다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이 되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 우려에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있을 만한 리스크가 왔었는데 대부분 매크로 이슈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좀 약간 매크로 상황을 지금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케이. 그러면 메드트로닉하고 에버트는 그렇게 좀 성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왜 그렇게 주가가 좋아요 요즘에도? 이 회사는 사실 비교할 회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총도 엄청 크던데? 네, 미국 코스피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전체 뭐 탑 20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네. 큰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의료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과장 보태서. 왜냐하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예요. 건강 보험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층이나 사회 약자를 제외하면 전부 민간 보험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영역에서 1등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회사라고 하면 제가 커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보험 애널리스트 계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회사를 디지털 헬스 그러니까 미국 최대 디지털 헬스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이 회사가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비용을 절감하는 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니즈가 있는 회사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 회사는 이 보험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효율하게 그 보험 자산을 관리할 건가 이슈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서비스 사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그 보험, 기존에 있던 이 건강보험 사업에서 시너지가 나요. 관리를 잘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이 병원 서비스 산업이 성장 동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업을 더 강화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성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병원 사업을 직접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라서 못 하는데요. 네네. 미국은 실제로 영리 병원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을 해요. 그럼 자기 병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나오는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디지털 헬스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BM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의약품을 관리해 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럼 의약품 사업을 해요. 그럼 의약품과 관련된 또 데이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보험이랑 연결도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약을 누구한테 얼마 처방하는지 이 사람은 얼마를 먹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옵톰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그 자회사로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회사의 고객은 보통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쟁사도 고객이에요. 영향력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자회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병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그 의약품 사업, 요걸 하면서 이거를 민간 지금 건강보험이랑 이제 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료산업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밸류체인이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최근에 주가도 뭐 매크로 이렇게 변하고 해도 흔들림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가 이미 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당장 뭐 이런 걸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꾸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이게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보험회사들은 주가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험회사로 보시면은 너무 고밸류다, 특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프레임을 조금 바꿔가지고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의료기기를 이걸로 그냥 정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이상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한다면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네. 사실 일부러 어려운 얘기는 많이 안 드렸어요. 많이 안 드렸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프레임워크를 이제 보실 때 네. 보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그 조합으로 전략을 짜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이렇게만 말씀드렸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하나하나 뭐 다 1시간 이상씩 다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그 기존 기업들이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정말 특이한 산업이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프라이싱 제도가 다른 산업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혁신이 굉장히 잘 발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망한 영역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보시기보다는 의약품이 강점을 지니기 어려운 영역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략이 진부하지만 1등 기업을 보셔라. 네. 근데 혁신 그 의약품으로 개발이 어려운 영역에 집중하는 1등 기업을 보셔라. 이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히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술하는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포커스된 전략을 갖고 오는 회사들을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수가를 피할 수 있는 모델이 가장 성공적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더 넘는 한 단계 뛰어넘는 전략은 사실 M&A에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그럴 역량을 지금 갖춘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시면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 종목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게 먼저 되면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뭐 굉장히 재밌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공부를 많이 해볼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충간지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의료기기 저도 사실은 생소한 분야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 주실 때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에도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많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2023년 이러다가 2023년에도 책을 또 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같은 팀원들하고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흥미로운 얘기 있으면 또 한번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